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서울시 7급 기출문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행정 절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먼저 행정 절차 그러면 행정 절차법부터 절차법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행정 절차법부터 잠깐만요. 상대방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들어왔고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의무부가 처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네, 권익 제한 처분입니다.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불이익 처분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불이익 처분 절차를 말합니다. 불이익 처분 절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불이익 처분 절차에 해당을 하는데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전치 절차죠. 필수적인 전치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가 하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의견 청취 중에서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냐면 의견 제출 기회부여 22조 3항에 있는 의견 제출 기회부여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F 청문하고요. 청문하고 공청회하고 두 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하고 공청회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명료 탈취죠. 명료 탈취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명료 이렇게 들어가겠죠. 명료 탈취 명료. 명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청문을 실시하라, 공청회를 실시하라 이와 같은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죠. 료라는 것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탈취라는 것은요 자격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얘가 22조 1항, 얘가 22조 2항 이렇게 됩니다. 의견 제출은 22조 3항이 되는 것이고요. 사전 통지는 21조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두 개를 적용 대상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적용 대상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요 인적 범위 문제가 있었고요. 인적 범위.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물적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적 범위. 인적 범위는 당사자 등이죠. 당사자 등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 등. 당사자라는 것은 우리 행정절차법 제2조에 따르게 되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고요. 등이라는 것은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범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불이익처분 절차고 불이익처분이고 의무부가 그리고 권익제한 처분입니다. 의무부가 권익제한 이 부분에서 이 권익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거 이제 두 개를 나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눴을 때 기득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미 설정된 권리, 그 다음에 기대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설정되지 않은 권리, 이 기득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우리가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불이익 처분. 그 다음 기대권을 침해하는 처분이 바로 거부 처분이죠. 소극적 불이익 처분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위에서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것은 허가 취소 같은 처분입니다. 취소 처분 아래는요 거부 처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판례 입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불이익 처분,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부여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부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문하고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법령상 문서에 의하도록 행정행위를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우리 판례 입장이 그러하죠. 우리 판례 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행정절차법 제24조 말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24조. 24조에 따르게 되면 우선 원칙적으로 문서주의 원칙,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요.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말, 구두의 방법으로, 말 그 밖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경미한 경우가 해당할 겁니다. 경미한 경우에. 이와 같이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말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고 하게 되면 원칙대로 문서로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대상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별 법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했으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을 먼저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대상사업입니다.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보시게 되면 22조에 보면 에너지 개발 사업이라거나 에너지 개발 사업 또는 폐기물 처리 사업이라거나 폐기물 처리 사업, 뭐 체육시설 설치 사업,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라거나 이와 같은 것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들어가면 절차 흠결이 있다는 얘기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절차 흠결이 있는 것이고, 행해진 승인 등, 승인은 이제 처분 얘기하는 것이죠.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며 취소 대상이 된다. 당연 무효인가? 아니면 취소 사유인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거치지 않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치지 않고 했다. 이럴 때 우리 판례 입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환경영향평가법은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 하나 내용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 그 제도의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는요 무효사유로 보고 있죠. 무효사유로 보고 있지 취소 사유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따로 떼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거쳤다. 이랬습니다. 부실하게 거쳤다. 이 부분입니다. 부실하게 하고 거쳤다 하고 둘 중에 어느 쪽이냐? 거쳤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거쳤다. 사업 승인을 했다면 그러한 부실로 인해서 당연히 승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이게 위법하게 되는 것이냐? 문제는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를 먼저 쓸 거야. 거치지 않았다, 거쳤다. 방금 얘기 나온 게 거치지 않으면 무효사유라고 했습니다. 무효사유. 근데 거친 경우를 이제 둘로 나눠 가지고 보시고요. 그랬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거치지 않은 거나 그 부실한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판례가 이것도 무효로 봅니다. 거치지 않은 거나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거치지 않은 거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 아예 적법입니다. 비록 부실하게 거쳤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취소 사유 단계가 점프 뛰고 그냥 바로 적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허가 의제제도. 주된 인허가가 나오게 되면 의제되는 인허가 이름에 나와 있죠. 의제된다. 나온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나온 것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 보시게 되면 우리 헌법 96조에서 말이에요. 우리
헌법 96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의 조직과 그 직무 범위는 반드시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조직하고요, 조직하고 직무 범위는 직무 범위는 뭘로 정한다고? 법으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 부분이 바로 행정 조직 법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범위를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죠. 이걸 권한이라고 하죠. 이걸 권한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이 행정 권한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행정 권한 법정주의.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게 되면 이건 행정 조직 법정주의고 이건 행정 권한 법정주의, 법정주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판례가 이걸 그냥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묶어갖고 행정조직법정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뭐라 부른다? 행정조직법정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행정권한법정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행정권한법정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96조에 있는 행정조직, 행정권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허가 의제도는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권한 부분입니다. 이 권한 부분에 권한 배분 관계의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죠. 주된 인허가 처분으로서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고 이게 주된 인허가 처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제 B라는 인허가 처분,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 A를 하는 권한행정청이 갑이라고 치게 되고 B를 하는 행정청이 권한행정청이 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A 부분에서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만약에 절차 1, 행정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처분에 있어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이제 절차 2 이렇게 있다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A라는 처분이 나오기 위한 요건이 실체적 요건이죠. 1, 2, 3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처분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이제 4, 5, 6의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면 이게 A 처분이 된단 말이죠. 이거 전체가 이제 A 처분이다. 그러니까 요 A 처분이 나오면 B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니까 A 처분이 외부적으로 나오면요. B 처분은 그냥 딸려 나오는 겁니다. 딸려 나왔다. 법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 처분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을의 권한은 상실되고 갑의 권한으로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얘는 갑이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절차 같은 경우에도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는 폐기당하고요. 이 절차 이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얘는 이제 절차 1 이것만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요건하고 절차 요건까지는요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될 수가 있는데 남아있는 게 실체 요건이죠. 관할 요건, 절차 요건까지는 집중이 되고 4, 5, 6, 1, 2, 3 여기서 이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남게 되고요. 그대로 살아남으면 얘는 1, 2, 3 그리고 4, 5, 6입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만 이 A라는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절차 집중설이라고 합니다. 절차 집중설이라는 것은 관할하고 절차까지 집중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체에는 집중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절차 집중설의 입장이죠. 요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고 요게 이제 통설의 입장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을의 권한이 B라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을의 권한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갑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권한 배분 관계 변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 배분 관계 변경을 가하려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행정권한 법정주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다음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 에 해당하는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개발 행위 허가의 일종이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개발 행위 허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개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 행위.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장태주 교수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고요. 예외적 허가니까 이거는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을 하고요.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죠. 요거는 재량행위에 해당을 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불허가 사유를 받은 자는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에 관해서도 대해서도죠. 국어적으로는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아니죠.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1, 2, 3이 있고 4, 5, 6, 4, 5, 6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4번 요건을 못 갖추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4번 요건을 못 갖추었구나. 그래서 이 A 처분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거부 처분을 했을 때 지금은 A 처분의 사유가 아니라 B 처분의 사유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B에 대한 거부 처분이 나온 것이다 해서 저 B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의사는 A라는 처분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표시된 의사는 오직 A라는 처분밖에 없고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B라는 처분이 나온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B에서 금지되었던 내용이 해제된 것이 맞지만 하지만 처분은 한 개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몇 개가 되는 것이다? 처분은 한 개만 나온 것이다. 한 개만 나온 것이고 별도로 이 B라는 처분이 별도로 저와 같은 토지형질 불허가 처분이라는 별도의 비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처분은 한 개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이 A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B 처분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창구가 단일화되죠. 창구가 신청된 주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고 의지되는 인허가를 위해서 거쳐야 되는 주민의 의견 청취, 이 주민의 의견 청취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절차 1, 절차 2 이 부분입니다. 절차 1, 절차 2에서 지금 의제되는 인허가 B처분의 절차 주민 의견 청취라는 절차 2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다고 했죠. 요거는 폐기가 되는 것이고요. 주된 인허가 처분의 절차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2는 따로 밟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A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인허가 의제입니다. 끊어버리시고요. B 법률에 의하게 되면은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B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A 법률이 있죠. A 법률이 있는데 주된에서 인허가에서 주된에서 인허가로 이렇게 가볼까요? A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A 법률에 따르게 되면은 이 A 법률에서는요. 뭐라 할까? 1이라고요? 1처분이 나오게 되면 2처분 2처분이 나온 것으로 본다. A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관계가 얘가 바로 주된 인허가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이 유래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요 B 처분 쪽에 또 B라는 법률이 있는 거야. 이 처분 쪽에 B라는 법률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2라는 처분이 나오게 되면 말이에요. 요 2라는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나온 것으로 본다? 3이라는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다시 주된 인허가 처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겠죠. 서로 엮이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이 A 법률에서 1처분이 나오면 2처분이 나온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고 해서 근데 거기서 B 법률에서 2처분 나오면 3처분 나온 것을 본다라고 해서 요 1처분 나왔다고 해서 3처분까지 나온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3처분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된 인허가 처분 있잖아요. 이 주된 것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명시적인 의사가 외부적으로 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 A 처분이 나왔다고 B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B라는 별도의 표시가 있었던 게 아니다. B라는 별도의 처분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2번이라는 별도의 처분이 존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3처분이 B 법률에 근거해서 나온 것으로 봐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나온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3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문제죠. 3번입니다. 행정작용과 그 성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 출원의 공고와 확인. 이런 문제는 쉽죠. 이런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독약 특강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법적 성질 특강이 따로 있습니다. 법적 성질만 전부 다 모아서 한번 쭉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고 나면 이런 식의 처분성이 인정되냐 아니면 그 행위의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법적 성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문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별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소독약 특강으로 우리 패스원에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의 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허 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CF 요거는 발명 특허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발명 특허. 특허법상 발명 특허. 특허법상의 발명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특허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누가 그걸 발명을 한 것인지는 서로 다툼이 있어요. 이건 내가 발명한 것이다. 이거 노트북은 제가 발명을 한 게 맞습니다. 이 교탁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발명을. 칠판을 제가 500년 전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발명 특허. 누가 만든 것이냐? 당연히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죠. 이게 확인입니다. 이게 확인인 거고 발명 특허가 확인인 것이고 그 특허에 대한 공고는 공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알려준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입니다. 통지. 우리가 국가한테 알려주면 그런 걸 우리가 신고라고 하게 되고 국가가 우리한테 뭘 알려주면 그런 걸 우리가 통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고는 알려주는 거니까 이건 통지에 해당하는 거고 발명 특허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문제가 되겠죠.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는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좀 풀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있으신 분들은 풀 수 있으실 겁니다. 대인적 허가입니다. 농담입니다. 대인적 허가, 사람의 뭐를 본다고? 주관적 요소죠. 주관적 요소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금지를 해제시키는 겁니다. 금지를 해제시키는 거니까 항상 허가에 해당한다.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여러분 시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험 합격자 결정. 딴 거 모르겠으면 면접 생각해 보세요. 면접 생각해 보시면요. 과연 옆에 있는 상태 안 좋은데 쟨 붙고 왜 난 떨어졌는가? 당연히 다툼이 있죠. 그죠?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다. 확인이 되겠죠. 확인. 그러니까 불합격 결정이 요게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이니까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불합격 결정은 거부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의사 면허, 약사 면허, 치과 면허, 그냥 의사 면허, 이용사 면허, 미용사 면허, 다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운전 면허와 마찬가지로 대인적 허가죠. 대인적 허가에 해당을 합니다. 대인적 허가. 선거 당선인 결정, 선거 당선인 결정. 지금 이 순간에도 홍준표가 당선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게 뭐예요? 당선인 결정, 누가 당선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공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요, 특허 출원 공고는 통지라고 했고요. 운전면허 대인적 허가,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 한의사면은 대인적 허가, 마지막 선거 당선인 결정은 확인에 해당을 하겠네요. 4번입니다. 결격 사유 있는 자가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시험 본다고 합격시켜주지도 않습니다. 합격을 시켜줬다고 해서 합격이 되지도 않습니다.
합격이 되었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격 사유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국가 공무원, 국가직을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공무원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공법, 경찰공무원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국공법, 지공법, 경공법에는 뭐라카노 결격사유 규정이 있어요. 결격사유. 이런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33조, 31조, 7조 이렇게 됩니다. 이건 3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 당연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퇴직 발령의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 퇴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 퇴직이 되면 아직까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시험 봐서 응시할 때는 임용 처분이 당연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당연 무효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33조는 2는 6, 3은 9죠. 2단과 3단을 알고 있으면 이건 맞출 수 있습니다. 69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단만 알면 됩니다. 61조, 3, 2는 6, 요건 3단이 필요합니다. 7, 3은 21이죠.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이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결격 사유가 있는데, 요게 있는데, 근데 시험을 봐버렸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론이 아니라 총론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이게 너도 문제냐 너도 문제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임용 당시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다 이거예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임용 처분 시점 공무원 임용 처분 임용 임명 얘기하는 거죠. 임명 처분 시점에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법률에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임용 당시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국가도 몰랐다. 몰랐었어 이런 뜻이죠. 몰랐었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백하지 않다. 국가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으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당연히 안 보입니다. 저 친구가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저를 보시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정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 안 됩니다.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백하지가 않죠. 명백하지가 않으니까 중대 명백성서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으로서 중대 명백성설에 따르게 되면 명백성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취소 사유에 그친다라고 될 텐데 그런데 우리 판례는 버리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중대 명백성설을 사용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저 결격 사유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인 것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절대적 소극적 요건인 것이다. 결격 사유니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그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소극적 요건인 것은 물론인데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요건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요건이다. 그 얘기는요. 중대 명백성설로 가지 말고요. 여기 걸리면 그냥 아예 무효 이렇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아예 무효.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무엇을 해버리게 되면 임용 처분을 해버리게 되며 이 임용 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효. 잘 알고 계신 대로 공무원 임용 처분은 신분 설정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을 하겠죠. 이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가 돼 버리죠.
무효가 되면 그 친구한테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신분, 지위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공무원의 신분은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에서 일을 한 적이 근무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근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공무원의 지위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처럼 활동했다 이겁니다. 공무원처럼.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걸 우리가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공무원.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연금법 근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은 근로자가 맞지요. 맞긴 한데 공무원은 연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이에요. 공무원 연금법에 있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이 공무원 연금법은요, 이 사람만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던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만 그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안 되고요. 그 다음 방금 전에 근로자 퇴직금에 관한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그 근로자로서의 퇴직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근로자도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도 근로자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지금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로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얘도 근로자랑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로자도 아닙니다. 얘는 근로자도 아닙니다. 이유는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라고 보게 되면 근로자로 치게 되면요, 근로계약, 그 채용계약 자체가 역시 무효입니다. 이걸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계약의 문제로 근로계약 체결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도 역시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을 못 받냐? 그건 또 아니죠. 일했는데 돈을 왜 못 받아요? 그렇죠? 일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동안 30년간 일을 했다, 30년간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받은 급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남겨놓은 금액이 있겠죠. 임금 후불적 성격,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임금 후불적 성격. 이건 원래 이 사람 돈입니다. 자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적 성격. 이 생활보장적 성격은 공무원이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높은데 이것도 근로자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원래 내 돈인데 왜 네가 갖고 있냐? 너 갖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거지 돈을 1도 못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그렇죠? 돈은 무조건 받습니다.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으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올해도 이랬네.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준사관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우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도 지금 하사관 임용되기 위한 요건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요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얘는 무슨 요건이야? 얘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소극적 요건. 얘는 이제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이제 군인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적극적 요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 한번 볼까요? 결격 사유와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적극적 요건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돼야 된다. 학력 요건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을 보면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성적 요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학력 요건, 성적 요건, 아니면은 공무원으로서 이 정도 근무를 했었으면 특별 임명을 해준다. 이런 식의 경력 요건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효 사유로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요, 이 적극적 요건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흠결되면 임용 처분이 위법인 건 맞죠? 당연히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그 임용이 됐으면 처분이 위법이 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취소 사유로 봅니다. 판례가 이 부분은 이제 취소 사유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어디가 깨졌어요? 학력 요건 여기가 깨졌죠? 학력 요건. 그러면 임용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취소하니까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그동안에 얘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33년간 일을 한 게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맞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33년 지나갔고 이제 와가지고 임용권자가 임용을 취소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도 되느냐 이거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실권의 법리에 문제가 생기겠죠. 실권의 법리. 우리 판례는 3년 이상이죠. 행정청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실권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같은 권한 행사는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권 법리 적용되는지를 보시면 있잖아요. 이 실권의 법리는 어디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봐요?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됐다라고 하지만 학설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신뢰 보호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뢰 보호 원칙이 강화되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실권의 법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신뢰가 보호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친구가 나는 뭐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취소하냐? 여기 허위가 있잖아요. 허위. 이걸로 게임 끝난 겁니다. 허위가 있다.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죠? 고생은 했겠지. 하지만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농간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농간 들어왔으면 그냥 사형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얘는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잖아.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무엇이 인정될 수가 없다? 보호 가치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보호 가치가. 그러니까 신뢰보원칙이라는 것은 보호가치 신뢰는 보호하고 보호가치 없는 신뢰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신뢰보원칙이죠. 이건 보호가치 없는 신뢰란 말이죠. 보호가치 없는 신뢰니까 신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보호할 수 없으면 신뢰보원칙의 일종으로서의 실권법리도 당연히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막 취소도 됩니다. 막 취소 100만 번 막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례는 이런 표현을 하죠. 지가 저런 짓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걸릴 거고 걸리면 취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및 효력 유무 또는 부인이 그 남편 옆에 있는 그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려자. 성결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뭐가 있겠냐? 뭐가 있을까요? 4개가 있겠지요.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결 문제, 처분이 개입이 돼줘야 되는 것이고요. 처분이 이렇게 있다.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처분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이제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법률 관계가 있다 하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앞에 소송이 전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세요. 있다 없다 있다. 앞에 이 처분에 대한 소송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소송이 있잖아요. 앞에 소송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후소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전소하고 후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때는 기판력과 판결의 효력이죠. 기판력과 선결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기판력과 선결관계, 앞에 있는 전소의 판결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후소의 사이에 있어서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일정한 선결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겠는가? 선결관계. 근데 만약에 앞에 이와 같은 전소가 따로 없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소가 없었다 그러면 이 문제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 문제 바로 선결 문제죠. 선결 문제. 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소송의 본안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저 행정행위 처분에 대한 심사가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필수적인 전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해결되는 문제, 선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입니다.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게 이제 논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전소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 문제인 것인가, 위에는 뭐예요? 얘는 행정행위의 효력 문제인 것인가, 밑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판결의 효력 문제인 것인가, 판결의 효력 문제인 것인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선결 문제 위에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뭐 하면 되겠지요. 못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막 합니다. 막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볼까? 항상 우리 했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항상 방법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억이 납니다. 왼쪽에는 민사입니다. 오른쪽에는 형사법원.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먼저 위법 심사에 대한 문제가 선결 문제가 될 때, 그 다음 두 번째 효력 심사에 대한 문제가 선결 문제가 될 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순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1단계고 요게 2단계고 이렇게 되고요. 요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F를 한번 찍고요. CF를 한번 찍게 되면은 효력 확인. 그 처분이 어떨 때요? 당연 무효일 때. 당연 무효이면 공정력이 없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다. 이때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이 권한없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당연히 저 행정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당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효력 심사는 이제 효력 부인이라는 뜻이죠. 부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하겠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이 부분은요 국가배상 논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요 시정명령 위반죄를 말하는 것이죠. 시정명령 위반죄. 여기는요 무면허 운전죄, 무허가 뭐 영업죄 이런 식의 무면허죄를 말하는 것이죠. 무면허죄. 그래 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적법 위법 심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한이 쪼가리도 없는 1도 없는 노놈들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 얘는 심사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경우는 아무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당연히 심사할 수 있죠. 구성요건적 효력에 결코 저촉될 수가 없습니다. 합의. 조세부가 처분해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무효잖아요. 무효를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무효라는 뜻이죠.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효면 밑에 당연 무효, 효력 확인이죠. 효력 확인은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을이 무허가 영업을 한 죄로 기소되자 그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영업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죄 밑에 여기 걸렸네요. 무허가 영업죄. 여기서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병이 영업허가를 취소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여기 있죠?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 있고, 그 다음에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시정명령 위반죄죠. 형사법원의 시정명령 위반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있죠. 있고 없고 있고, 그러니까 없고는 2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권한의 위임. 보시면요. 이건 원래 강론인데요. 총론이기 때문에 풀겠습니다. 이건 강론입니다. 그런데 이건 총론이니까 풀게요. 강론인데 총론입니다. 총론의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지요.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위임 얘기하고 있네요. 권한의 위임입니다. 권한위임 얘기 나오면 내부위임과 권한의 대리 항상 같이 비교하면서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행정관청 법률에 따라 이거 앞에 나왔던 무슨 말? 행정권한법정주의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게 이전해서 수임관청, 저 친구 위임청, 이 친구 수임청, 예,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권한이 넘어갑니다. 권한의 법적 기속점을 변경하는 것이기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 인정된다. 이거 문제 겹치네.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위임이 있어야 된다. 행정권한 법정주의잖아요. 그렇죠? 헌법 96조. 헌법 96조에 있었던 행정권한 법정주의액이 재탕 들어왔습니다. 예, 내실 게 별로 없으셨나 봅니다. 권한의 내부 위임에 있어서는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며 외부적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권한 분배, 배분관계 변경이 가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그대로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예, 권한 배분관계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 권한이란 직무범위 말하는 것이고 배분관계가 바뀌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얘는 배분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고정 상태입니다. 내부임이잖아요. 내부임, 뭐 대표적으로는 위임 전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내부임이라는 건 그냥 행정 내부적인 내부임이니까 내부적인 그냥 사무 처리의 편의의 도모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사무 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그냥 사실상 대신하는 겁니다. 권한 행사를 법적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만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권한 배분 관계 변경이 없습니다. 법의 근거 없이 자유로이 가능하고요.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수임청, 위임청 한테에서 수임청 한테로 권한이 이전이 되죠. 내부 위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권한 위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권한 위임이 있고 and 내부 위임이 있습니다. 내부 위임. 이걸 이렇게 비교하는 게 짱 되시면 되죠. 짱 가보겠습니다. 짱. 그래서 얘를 외부 위임이라고 합니다. 얘를 외부 위임이라고도 해요. 외부 위임. 권한 위임은 외부 위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외부 관계에서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위임청 한번 둬보겠습니다. 이 친구 위임청. 그럼 이 친구는 누구냐면 이름이 위임청. 그렇죠? 밑에는 여기엔 누가 있냐면 수임청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부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좀 다른가요? 네, 많이 다르죠. 수임청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청, 수임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권한 위임을 했지요.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이렇게 내부 위임을 했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했다고 했을 때 원래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 법에 따르면 작용법 권한이 얘한테 있더라 이거야. 얘한테 그 사무 처리 권한이 사무 권한이 얘한테 부여돼 있었어요. 권한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유효하게 있다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법의 근거를 얘는 둬야 되죠. 유효하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권한을 상실하고 권한이 수임청한테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권한은 여기는 수임청이 여기에는 위임청이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이노마가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뭔 일이 생기겠느냐? 이노마가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뭔 일이 생기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이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여기에 있는 외부적인 표시자, 외부적 명의자 앞에는 위임청, 뒤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지 정당한 권한자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권한의 위임의 경우 됐고요. 그러니까 권한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권한 위임은 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권한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정상적으로 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기관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재위임할 수 있다. 조례에 의해서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위임 조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위임 조례냐 권한위임 조례,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가지고 위임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으로부터 동작구 청장에게로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면 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한번 보내봅시다. 첫 번째 일반 위임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국가사무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교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있고, 이 친구가 누구한테 보내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죠. 특별시장인 서울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한테 권한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밑에가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장이니까 얘는 기관이죠. 기관. 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위임을 한 거죠. 네, 기관위임을 이렇게 했다 이거야. 기관위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재위임을 한다는 겁니다. 동작구청장에게. 동작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재위임을 한다 이거죠. 네, 이렇게 재위임을 하는데요. 뭐 했대요. 네, 했다고 하니까 뭐 한글로 칩시다. 그래서 이거는 법의 근거가 있고요. 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유효하게 권한위임 갔다고 치게 되면요,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맨 위에 원래 이 국교부 장관한테 권한이 있었고요. 처음에 법에서는 여기다가 권한을 주는데, 근데 이제 권한위임이 됐으니까 권한이 서울특별시장 얘한테로 넘어왔고 상실되고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넘기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의 근거를 무엇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이건 근거가 뭐가 될 건데, 근거가 뭐가 되니? 라고 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입니다. 이걸 근거로 재위임을 하면 될까? 아니면은 사무위임 규칙, 이거를 근거로 재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례 규칙의 문제예요. 조례 규칙. 뭐 사무위임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례나 규칙의 제정 문제로 아예 넘어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자법, 지방자치법 제 22조와 23조로 넘어가 보시고요.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게 되면 조례 제정권의 범위, 그 다음에 23조에는 규칙 제정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조례는 누가 만들어? 지방의회가 만들게 되고요. 얘는 지방의회가 만들고, 그 다음에 23조 규칙은요,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 이렇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적 한계, 조례 제정권의 범위, 규칙 제정권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자치사무하고요, 3개가 있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3개가 있는데, 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까지는 조례로 규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규율을 하게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서울시장이 넘기는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사무는 무슨 사무입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사무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사무는 기관위임을 받은 사무잖아요. 그러네요. 기관위임 사무가 된다 이겁니다. 기관위임 사무. 그러면 사무임 조례가 아니라 사무임 규칙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7번입니다. 7번. 공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아야 됩니다. 가장 옳아. 옳아잉.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에 기해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확인 소송,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확인 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게 뭐 틀렸다고 보기는 뭐합니다. 틀렸다고 보기는 현재 같은 경우 이게 2016년도 기출문제죠. 서울시 7급 16년도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에 따르게 되면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성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리 그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고려 대상은 뭐냐면, 이거보다는 당연히 우선 고려 대상은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세무 정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 청구는 당사자송을 통해 다투어야 된다. 우선 환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부가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위법한 부가처분이 아닙니다. 1,0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1,000만 원 부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내가 실수로 2,000만 원을 낸 거죠. 그래서 초과된 부분, 그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환급 청구. 근데 저거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라거나 지방세, 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모두 다 개별법에 환급 의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결정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겠고요. 따라서 환급 청구를 했다가 환급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먼저 이거부터 항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1번에 나와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른 국세라거나 지방세 그리고 보험료 등의 경우에는 지금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근데 유독 이거죠. 유독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가 아니다.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아버렸고요. 판례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돌려주는 것이니까 당사자 소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얘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문제로 본다면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현재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부당이득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징수권,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국유재산법을 말하는 겁니다. 국유재산법, 이거는 사방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방크면 32조, 36조, 72조, 73조, 72조입니다. 72조 국유재산법 72조에 보게 되면 무단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를 받고 나왔을 때는 32조의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근데 허가도 안 받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남의 거를, 누구 거? 국가 거를. 이렇게 돼버리면 무단 사용자가 돼버리니까 100분의 120, 100분의 20만큼이 추가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32조, 얘는 72조 사용료하고 변상금. 근데 이게 모두 포함된다는 걸 조심을 하시면 모든 국유재산이에요. 모든 국유재산이니까 그게 행정재산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재산도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재산에서도 변상금 부과가 처분이 맞습니다. 사법관계인데도 처분이 맞습니다. 100분의 120에서 그 20부분 그게 공법관계입니다.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걸 만약에 얘가 무단 점유를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얻고 있는 이익이 만약에 1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을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국가가 너는 내 거를 왜 그냥 쓰냐? 그러면서 넌 지금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 또는입니다. 또는이에요.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상금 부과라는 거하고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하고 그 요건과 제도의 목적, 취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하나가 가능하다고 하나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고요. 둘 다 가능한데 다만 저걸로 받았으면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거고요. 이걸로 받았으면 저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걸로 받았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끝난 거고요. 부당이득으로 받았으면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고요. 하나가 인정되면 하나는 끝나는 겁니다. 제3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해 따라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 그러니까 돈을 안 낸 친구는요. 세금 안 낸 친구가 갑이에요. 근데 엉뚱이가 있어요. 엉뚱이 을이 있단 말이에요. 을이 갑의 이름으로 돈을 냈어요. 갑의 이름으로 이체를 했다고 생각해봐. 돈 다 냈다? 1억이라고 쳐보세요. 1억. 세금이 1억이야. 1억을 내야 되는데 근데 갑이 안 내는 거예요. 1억을 세금으로 낼 때는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렇죠? 안 내는 거야. 그런데 을이 실수로 갑의 이름으로 돈을 냈다?
그러면 그 1억을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으면 저 을은 뭐라고 하겠어? 헐, 내가 잘못 냈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너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갑의 이름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갑이 지금 체납세액을 납부한 게 된 것이고요. 을이 납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의 돈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명의로 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완전히 강론 버리고 9번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쭉 읽고 그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법령 문제지 어떤 법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리가 없는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내시고 계시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구만 문제가 됐었어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제는 오직 공공기관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법령에서 민감정보를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동의 and 법령 이겁니다. 동의 and 법령 민감정보. 여러분들은 어떨 때 민감하십니까? 저는 이럴 때 민감한데요. 너의 사상이 무엇이냐? 또 잡혀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어느 정당 소속이냐? 아무도 모르시죠? 네, 저는 노동당 소속일까요? 북한에? 네. 너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들. 너 요즘 성생활 어떻게 하는데? 왜 궁금해? 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냐?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냐? 너의 사상은 무엇이냐? 그래, 빨갱이다. 왜?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지만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땐 동의가 필요가 없겠죠. 법에서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땐 그땐 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은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법에 근거 있으면 허용하고 있으면 언제든 문제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문제 없고요. 이게 문제가 되려면 저 법령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들어가야겠죠. 헌법소원 심판.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최소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정보 주체한테 입증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법은 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또 저쪽에다가 부담을 맡기고 있는 거지 정보 주체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했는데 그것을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을 했다. 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자고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소송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행정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의 효력은 다 그래요. 행정위원회.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어서 조정을 들어갔는데 그 조정안을 상대방이 서로 수락을 했다. 그래 버리면 똑같아요.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만 특별한 건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 목적, 처리 방법, 보유기간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그때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었고요. 그들은 과거로 회귀를 했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학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미래가 없는데 나라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고 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피고입니다.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 두 개를 생각해 놓으세요. 피고 적격에 대한 문제, 피고하고 재판 관할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피고 잘못 지정하고 그다음 관할 재판권 법원 잘못 지정을 했다고 해서 각하하지 않습니다. 각하하지 않고요. 이런 걸로 각하하면 안 돼요.
피고 같은 경우에는 경정을 해주게 되고요. 관할 같은 경우에는 이송을 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기본적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정을 할 때 피고가 바뀐다는 것은 사실 소송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가 적용되냐면 여기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일종의 무엇으로 봐야 된다? 소변경으로 봐야 된다고요. 피고 경정, 행정소송법 제14조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소변경 문제로 봐야 되니까 구소취하 신소재기입니다. 구소취하 신소재기, 그러면 구소취하 소종료, 신소재기 소개시, 소개시와 소종료라는 처분권주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원고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명권을 행사해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서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거는요 일부 인용 재결이죠. 무슨 재결? 다 제거해 주지는 않았고요. 일부 인용 재결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변경 명령 재결이 아니라 변경 재결이죠. 변경 재결이니까 이거는 형성 재결에 해당을 할 겁니다. 형성 재결에 해당을 하고, 청구인이 처분의 상대방이 관할법원에 취소를 제기하였다면 심판을 청구했던 청구인이요, 그 친구가 지금 소송을 얘기하는 원고입니다. 청구했던 그 친구가 남아있는 금액 500만 원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또 원고가 돼서 소송을 얘기하고 있고요. 재결에 의해 감액된 처분을 항고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게 아니죠. 만약에 1,0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늘어날 때는요 병존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줄어들 때는 역흡수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흡수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나왔던 그 1,000만 원이 500만 원 부분만 유리하게 일부 취소되고 500만 원 부분만 그냥 남아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남아있는 거 언제 나온 거야? 처음에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게 지금까지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판례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러니까 감액한 그 변경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당초 처분이죠. 변경된 내용의 그 당초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제소기한도 거기서부터 기산을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재결이 나왔으니까 제소기한 특례 규정 적용을 받아서 그래서 재결소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누구예요? 재결이었으면 소송의 대상이 재결청이 될 텐데 지금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피고는 처분청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 생각하십니다. 소의 대상,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기산점, 세 번째 피고 적격자가 누군지 세 가지를 연결시키시고, 주의해야 될 점은 맨 앞에 있었던 소의 대상은 대상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 소익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를 공용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용 폐지를 한다.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대상으로 관할법원에 취소를 제기했다면 피고는 그 조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가 된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 말하는 거죠. 두밀분교 폐지 조례. 그래요. 그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처분적 조례였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요, 폐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죠. 결정권. 그 다음에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교육감이죠. 교육감, 집행기관이죠. 의결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공포는 표시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권 두 개가 지금 나눠지는 케이스죠.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조례,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두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한 친구가 바로 의결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의결기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게 분리가 됐지. 집행기관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 이 의결기관 얘가 이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권, 의결권이죠. 결정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 이 친구가 표시권, 조례를 공포를 합니다. 표시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례 의결과 조례 공포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조례를 의결하게 되고 얘가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된다. 얘가 공포. 그랬을 때 누가 피고가 되는 것이냐 이거죠. 누가 피고가 돼요?
이쪽이 아니라 결정권 행사한 쪽이 아니라 이쪽이 표시권 행사한 쪽이 피고가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방의회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방의회, 지방의회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 이거는 일반 집행기관이 되고 교육감, 교육감 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있어서의 특별 집행기관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니까 교육감이 되겠네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살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막 살려줘요. 막 살려주는데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무엇이 되냐면 그게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요게 재결이 되는 거예요. 진호위가 처분청, 중노위가 재결청. 그러면 행정청은 누구야? 재심 판정은 재결 처분이고요. 중노위는 행정청이에요. 재결을 행한 행정청, 재결청이죠. 그리고 취소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에요. 그렇게 치면 중노위가 바로 행정청이니까 중노위가 바로 피고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고 노동위원회법에만 있어요. 27조 1항에 보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중노위 장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